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많은 성적 상승과 적중 후기로 증명해왔고 앞으로도 증명하겠습니다. 에이도스입니다. 이제 2025년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해설 강의 시간 동안에는 진짜 3월 학력평가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서 결국에는 얻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문항을 틀렸다면은 내가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이냐를 한번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네가 누군데?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저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도스 통합사회교육 시스템 그리고 윤리교육의 대표로 현재 재직 중에 있고요. 온라인 단과를 하는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인재북스 세운 모의고사의 외부 검토위원으로 대략 3년가량 지금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꾸준히 진행을 해왔고 2024학년도 에이도스 윤리교육 단과 수강생 240명 마감, 2025학년도 에이도스 윤리교육 단과 수강생 300명 마감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꾸준히 강사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법한 대형 학원의 사회과 최우수 문항 출제위원으로도 재직한 적이 있었고 현자아이돌 생활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출제와 검토에 있어서는 진짜 전문가다라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한번 이 3월 학평 해설 강의 시간에 단순히 문제에 대한 해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험에서 출제자의 관점이란 무엇이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출제자의 관점에서 사고를 하고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짜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데 제가 항상 이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한테 시험지를 꼭 보내줘. 너네들이 헷갈렸던 거에 표시를 해서 나한테 성적 분석을 요청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성적 분석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같은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3등급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친구는 기초 개념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기출 분석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행동 영역 훈련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EBS 연계 대비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다들 각자의 문제의 원인점이 다들 다른데 그냥 단순히 이 강의를 듣고 저 강의를 듣고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부법일까요? 아닐 겁니다. 해결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이 진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제가 직접 학생들에게 시험지 사면을 전부 다 찍어서 저한테 보내라고 합니다. 그럼 그거를 바탕으로 이 친구는 개념이 부족하네, 기출 분석이 부족하네,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뭐가 부족해서 이 점수대인지를 파악을 하고 이 친구에게 맞는 개별적인 솔루션과 관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무조건 이 시험지를 꼭 부끄럽더라도 저한테 보내주세요. 혼내지 않으니까 보내주시고 한번 잘 저랑 같이 소통하면서 관리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성적 분석을 실제로 받았던 사례인데요. 이제 이 학생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학생의 이름은 가리고 제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보시면은 이 친구가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36점을 받았던 친구예요. 근데 3번 문항을 틀렸었거든요. 근데 3번 문항을 틀린 이유를 보니까 기초 개념이 부족하고 기초 분석이 부족했습니다. 9번 문항을 틀린 이유를 보니까 기초 분석이 부족했어요. 그 다음에 9번 문항의 리을 선지를 틀린 이유를 보니까 기초 개념도 부족하고 기초 분석도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항에 틀린 이유를 보니까 기초 개념도 부족하고 기초 분석도 부족했어요.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공통돼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기초 개념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이때가 당시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이미 본 시점이고, 그러면 다들 EBS 하고 엔제 풀고 모의고사 푸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막 엔제 풀고 모의고사 풀고 EBS 하고 이런 공부를 했다면은 수능을 잘 볼 수 있을까요? 본인이 부족한 점은 기초 개념인데 그거를 채우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수능을 잘 볼 수가 없겠죠. 실제로 제가 이때 당시 학생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내려줬었고,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결과 이 학생은 수능에서 50점 만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옛날에 칸트의 입장에서 형벌의 목적도 모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47점으로 1등급의 성적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러면은 내가 1등급인데 내가 기초 개념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시험지의 흔적을 보니까 이 친구는 기초 개념이 부족한 친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생각보다 심화적인 문제풀이와 그리고 EBS 연계 대비의 내용을 묻는 문항에선 강하지만 의외로 개념의 흐름과 맥락을 물어보는 문항에선 약한 것 같다. 그러니까 기초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복습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해가지고 복습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수능에서 그 친구도 50점 만점을 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신이 부족한 부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 부분을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장 그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니까 저한테 꼭 성적 분석을 요청을 하신다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3월 학평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총평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생각이냐? 3월이니까 괜찮겠지. 나는 뭐 아직 개념을 다 듣지 못했으니까. 혹은 3월이니까 뭐 나는 아직 뭐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의미 없는 정신승리이자 도피예요. 무슨 말이냐?
어쨌든 간에 너가 개념 강의를 아직 다 안 들었든 아니면 다른 거를 뭐를 하지 않았든 간에 3월의 현재 내 수준과 위치가 그것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수생과 아직 N수생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사실 더 어려운 표본들과 싸워야 해요. 결국에는 3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합리화를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정신스님이고 오히려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진짜 빡빡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월 학평이다 보니까 좀 쉽게 출제가 될 수 있을 법도 한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계속해서 빡빡하게 출제를 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요즘 수능의 기조가 그렇습니다. 이미 시험이 거듭해서 계속해서 출제를 하면서 똑같은 걸 낼 수가 없다 보니까 애들이 변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험이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렵게 낼 때 어떻게 어렵게 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순히 교육과정 외부에 있는 내용, 지엽적인 선지를 가져와서 자 이거 몰랐지 하는 문제 절대 안 냅니다. 절대 안 내요. 서울시 교육청이 진짜 문제를 잘 만들더라고요. 어떻게 만드냐? 개념의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키워드만 암기한 친구들 이번 시험에 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항상 꾸준히 말해왔던 거죠. 결국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그러한 부족한 부분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시험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도덕주의, 토론문항, 종교문항, 그리고 3단논법 문항 이런 문항들을 만약에 본인이 틀렸다. 그럼 기본적으로 행동 영역이 엄청 부족한 겁니다. 문제를 푸는 양도 적었고 실전 트레이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행동 영역이 부족해서 이번에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 그럼 제가 행동 영역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나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 한번 이 문항들을 행동 영역에 입각해서 제가 그동안 수업 시간에 꾸준히 설명했던 행동 영역이 과연 이 문항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저는 진짜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좀 기출 분석 그리고 기초 개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묻는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뭐 아직 수능 특강이 나오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EBS 연계다 싶은 선지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과연 EBS에만 있는 내용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기초 개념과 기출 분석만으로 충분히 대비가 되는 시험이었고 아직은 EBS 연계 대비를 논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월부터는 중요해지겠죠. 자, 그래서 5번 문항 환경윤리, 9번 문항 직업관, 15번 문항 계약설, 그 다음에 16번 문항 분배정의, 19번 문항 원조 문항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2회 문항은요, 수능 대비 매우 쉽게 출제가 됐는데 10번 문항은 제외예요. 10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출제가 됐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답률이 가장 높은 이유가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마지막에 배운 단위다 보니까 아직 진도를 다 안 나간 친구들도 있고 또 진도를 나갔어도 아직 문제풀이를 안 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이 진도를 많이 나가지 않아서 이 3월이라는 시기의 특성상 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3월 학평의 총평은 전체적으로 빡빡하게 출제가 되었지만 기출 분석, 기초 개념 이게 완벽하게 되어 있고 개념의 흐름과 맥락을 본인이 설명할 수만 있다면은 그 이외의 컨텐츠, 뭐 EBS 연계 대비 이런 거 필요 없이 다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전문항을 해설을 하지는 않고요. 간략하게 좀 주요 문항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3번 문항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문제를 쫙 볼게요.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단 예술론에 대해서 출제가 됐죠. 한번 읽어볼게요. 부조화와 나쁜 리듬은 나쁜 성품을 담기에 국가는 되게 뭔가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는 작품들을 통해 우아한 것을 추구하는 장인들을 발굴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좀 중시 여기고 있네요. 자, 좀 읽어보자. 그들의 작품을 통해 젊은이들이 이성의 아름다움을 담게 되고 이성의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품이 이성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쯤 나왔으면 어떤 학자인지는 알겠죠. 어떤 학자인지 선생님이 전 만약에 몰랐어요.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너는 그러면 생윤이 안 맞나요? 어쩌나요? 이걸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사상가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 사상가의 입장에서 올바른 선지를 고를 수 있을까요? 고를 수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개념을 조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좀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플라톤의 이 도덕주의 에 대해서 좀 출제가 된 것인데 이 플라톤의 도덕주의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이 플라톤의 도덕주의에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예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죠. 예술은 플라톤이 보기에 뭘 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선을 권장하고요.
이 덕성을 장려해야 합니다. 그게 플라톤이 생각했을 때 예술이에요. 즉 예술은 선을 권장하고 덕성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바로 도덕과 예술을 엮어서 생각한 플라톤의 도덕주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제 시문에서도 동그라미를 쳤지만 이 국가라는 것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게 무엇이냐? 자, 플라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 국가라는 것은요, 예술 작품이 자, 예술 작품의 도덕적 가치 내재 여부를 국가가 판단해야 한다고 봤어요. 그리고 뭐도 해야 돼요? 검열도 해야 돼요. 국가는 이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예술 작품이 만약에 도덕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지 않다면, 도덕적 가치를 담고 있지 않다면 올바른 예술 작품이 아니겠죠. 예술 작품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담고 있지 않다면 그건 검열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플라톤의 입장에 따르면. 자, 선생님, 그러면 예술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가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게 그리고 제 시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읽어볼게요. 신이 만든 침상의 원형을 보고 목수가 침상을 만들고 목수가 만든 침상을 모방하여 화가가 침상을 그립니다. 자, 그러면은 원형을 만드는 건 누구예요? 하나, 둘, 셋, 신이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뭘 하고 있어요? 목수랑 화가 얘네 뭐 하고 있어요? 모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예술가는 뭐예요? 이 이데아라는 것을, 이데아가 뭐죠? 도덕적 본질이죠. 그 이데아라는 것을 모방합니다. 그 모방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혼의 조화를 추구해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모방이지 절대로 형성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다면 문제를 절대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기억을 못했어요. 안 돼. 못하면 안 돼. 근데 사람이잖아. 그러면 제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죠? 만약에 우리가 현장에서 문제를 풀 때 그 개념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 물론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답은 맞추고 나와야 하지 않겠냐. 그럼 이거라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어쨌든 킬러는 아니잖아. 그럼 비킬러 문항의 행동 영역을 한 번은 생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비킬러 문항을 풀 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시문을 딱 읽었어. 플라톤이네. 땡!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선지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절대로 이 제시문에서 학자만 추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제시문에서 학자만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제시문을 일단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괜히 그 제시문을 거기까지 써서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선생님? 두 번째로 뭘 해야 해요? 선지를 의미 범주 단위로 끊어 읽으라고 했죠. 뭐라고? 선지를 의미 범주 단위로 끊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지의 의미 범주들과 제시문을 줬잖아요. 그 제시문을 어떻게 해요? 1대1 대응해봐. 제시문에서 정답의 근거, 힌트가 있을 거야. 그게 선지와 제시문의 유기적인 연결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면 선지에서 말의 뉘앙스를 찾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만약에 이걸 못 보고 있을 수도 있어, 친구야. 극단적 표현을 주의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맞는 말인데 모든이 아닐 수도 있어. 맞는 말인데 오직 뭐뭐만이 아닐 수도 있어. 맞는 말인데 당위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되는 선지일 수도 있어. 맞는 말인데 최상급 표현은 아닐 수도 있어. 가장 뭐뭐한 이런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만약에 쭉 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깔끔하게 별표치고 넘어가라 했죠. 시험에서 시간적인 운영도 중요하니까.
자, 그럼 그 상태에서 한번 우리가 이 3번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3번 문제는 어쨌든 간에 플라톤의 도덕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은 선지를 한번 쭉 봅시다. 첫 번째로 기억을 보면은 이 선한 것은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술에 대해서 그냥 묻고 있는 거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플라톤 입장에서. 이 기억 선지가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근데 니은 선지 보면은 미의 추구를 위해서 예술에 대한 검열이 금지되어야 해요. 이거는 지금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묻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니은 선지가 헷갈렸다면 기초개념 부족이네요. 자, 그래서 금지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선지. 이성의 도움을 받은 예술이 도덕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요? 이성의 도움을 받은 예술이 도덕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까? 기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영혼의 조화를 추구하고 예술이 선을 권장하고 그를 통해서 덕성을 장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3번도 맞네. 디귿도 맞네. 근데 리을 선지를 보시면 이 선지가 헷갈렸을 거예요. 물론 3월 모의고사잖아. 그러니까 이 리을 선지가 정답에 직결되게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리을 선지를 설명하기 힘들거나 혹은 넘어가기 힘들었던 친구들이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예술가의 창작을 통해 아름다움의 원형, 이 아름다움의 원형이 뭐죠? 이데아죠. 그게 만들어질 수 있다? 만들어질 수 있다? 만들어질 수 있다가 틀렸죠. 왜요? 예술가는 이데아를 모방하는 존재지 형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 선지를 선생님 제가요 기억을 못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현장에서 기억이 안 났다고요. 근데요 제가 항상 뭐라고 했죠? 비킬러 문화 행동 영역 극단적 표현을 주의하고 의미 범주대로 나눠서 제시문과 1대1 대응을 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한번 제시문을 봐보면 됩니다. 제시문을 보면은 자 보세요. 신이 만든 침상의 원형을 보고 그럼 원형은 누가 만들었어요? 신이 만들었어요. 그죠? 목수가 침상을 만들고 목수가 만든 침상을 모방한대요. 그러면 이 예술가라는 존재는 창작을 통해서 아름다움의 원형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네. 제시문과 선지가 링킹이 되는 거잖아요. 뭐라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제시문과 선지가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너가 만약에 내가 알려준 개념이 기억이 나지 않았더라도 안 날 수도 있어. 사람이잖아. 어떻게 모든 걸 다 기억해요. 근데 제시문과 선지의 유기적인 연결성을 기억을 했다면 리을 선지는 고민거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리을 선지에 보라색 형광펜 치세요. 중요한 선지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3번 문항을 해설을 마쳤는데 3번 문항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단순히 문제에 있어서 선지의 OX를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어느 해설 강의를 들으나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어야 됐는지 그리고 너네가 그걸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어야 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그게 곧 출제자의 의도이기도 하니까요. 완벽하게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6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번 문항이 오답률 탑5 안에 있어요. 나도 그래서 사실 좀 충격을 받았거든.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틀린 친구들은 아마 제시문을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비킬러 문항에서 제시문을 똑바로 읽어야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어적인 센스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어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정리를 한 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우선은 제가 일단 제시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요, 이 성적 관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일상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다르지 않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잣대를 들이미지 말라는 느낌이죠. 그러므로 자율성 존중의 원리와 해악금지의 원리를 준수하는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자율성 존중해줘야 되고요. 해악금지 지켜줘야 됩니다. 가는 누구죠, 그래서? 일단 가는 자유주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을 보도록 할게요. 성적 관계는 인간의 다른 활동과 구별되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출산과 양육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 그럼 결혼해야 되네? 사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얘는 보수야.
하고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거를 오답률 탑 5 안에 들게 틀렸으니까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 문제지? 생각을 해봤는데 용어를 몰랐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일단 기억선지부터 볼게요. 이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성적 관계를 정당화하는 기본 원리들이 준수되면 쾌락을 목적으로 한 성적 관계가 허용된다고 봤습니까? 자유주의 입장에서? 기본 원리들이 준수된다면 허용되죠. 그럼 그게 뭐야? 자, 여기 한번 와서 보자. 내가 이 성윤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배웠죠? 첫 번째로는 보수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중도주의죠. 세 번째가 뭐예요? 자유주의예요. 보수주의는 성관계를 어떻게 해야 정당화된다고 봤어요? 바로 결혼이죠. 중도주의는 사랑이에요. 자유주의는 뭐예요? 상호 동의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애들이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는 그걸 안 건드렸는데 그걸 건드리면 애들이 겁나 틀려요. 그게 뭐냐? 동의도 해야 되고 해약금지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이 동의를 했다면 서로 성관계를 하기로 동의를 했다면 해약금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서로 동의하고 성관계를 했어도 그 과정에서 해약을 끼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의를 하는 것과 해약금지는 구분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약금지를 지켰을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성관계의 정당화를 위해서는 상호 동의만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틀린 거예요. 여기까지 보통 알고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좀 더 어렵게 나온다면 이 보수주의를 두 개로 쪼갤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강경보수주의가 있고 온건보수주의가 있습니다. 이 강경보수주의는 결혼을 한 걸로 안 끝나. 결혼을 한 걸로 안 끝나고 그 와중에 뭐도 있냐면 목적이 출산 목적이어야 돼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출산을 목적으로만 해야 성관계가 정당화된다고 보고요. 온건보수주의는 출산 목적이어도 되지만 출산 목적이 꼭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고 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결혼을 했다면 얘는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온건보수주의도 출산 목적일 때 성관계도 되죠. 결혼도 한 상태에서. 근데 출산 목적이 필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강경보수주의와 온건보수주의를 나눌 수가 있고 우리는 이거를 만약에 제시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면 제대로 인지하고 풀어야 하기 때문에 사랑과 성윤리는 특히나 제시문을 조금 더 꼼꼼하게 읽어줘라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해두시고 계세요. 자, 그 상태에서 딱 문제를 보면요. 기억에서 성관계를 정당화하는 기본 원리들이 자유주의 입장에서 준수가 된다면 상호 동의했고 그 다음에 해약금지 지켰다면 쾌락을 목적으로 한 성관계 허용되겠죠.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선지. 사랑이 없는 성적 관계도 도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까?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사랑 안 해도 상호 동의하고 그 다음에 해약금지 지킨다면 사랑 없어도 성관계도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말. 근데 디귿을 보면 성적 관계로 추구하는 바가 이 보수주의의 입장에서 성적 관계로 추구하는 바가 출산이에요? 출산이야? 봐봐 제시문을. 출산과 양육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며. 그럼 맞는 말인 것 같아. 여기까지는 납득? 오케이. 근데 보시면 성적 관계 자체가 목적적 가치를 지녀요. 목적적 가치의 분호생합. 만약에 이거를 헷갈렸다면 애들이 목적적 가치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냐? 목적적 가치는 다른 무언가를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즉, 성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성관계로 추구하는 바가 출산이라며. 그러면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출산이 목적인 거 아니야? 아니 말의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문장 자체가 비문이에요. 왜? 성관계로 추구하는 바가 출산이라는데 성관계 자체가 목적적 가치를 지닌데 문장이 애초에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목적적 가치가 아웃입니다. 목적적 가치라는 말이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이 뜻을 전부 다 외우고 그 느낌을 뉘앙스를 이해를 하는 게 이 단순히 이 뜻을 외우는 것보다 어쩌면 반의어를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더 납득을 하기가 쉬울 거라고 봐서 반의어를 알려주자면 생윤에서 사용되는 반의어인데요. 주로 수단적 가치랑 많이 좀 상반되는 언어로서 사용이 됩니다. 이런 뉘앙스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적어놔. 알았지? 자,
리은선지 보면은 그래서 부부간의 성관계는 도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고 성관계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모두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죠. 왜요? 이 자유주의는 동의해야 되고요. 해약금지해야 돼요. 보수주의는 결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구나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신다면 이 선지는 끝나죠. 그러면은 6번 문제를 내가 만약에 헷갈렸어요. 틀렸어요 라고 한다면 내가 좀 용어 정리가 부족하구나. 국어적인 센스가 부족하구나. 그런 거는요. 문제를 앞으로 푸시면서 헷갈리는 선지 혹은 헷갈리는 용어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그냥 대충 해설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의 노트를 만들어서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 개념 자체를 몰랐어야 한다면 개념 강의를 다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셔야겠죠. 그렇게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문항 해설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제 7번 문항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 갑자기 왜 주요 문항 해설한다더니 토론 문항을 가져오셨어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 3점이야 얘들아. 3점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어렵게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었을 수도 있죠. 쉽게 풀었을 겁니다. 당연하지. 나는 풀었는데 당연하지. 애들 다 맞췄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여기서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고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출제진의 관점에서 제가 항상 알려드렸던 행동 영역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시험이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토론 문항 행동 영역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렸던 게 이 토론 문항은 뭘 찾으라고 해요? 발문을 읽어보면 핵심 쟁점을 찾으라고 하죠. 그럼 토론 문항은 뭐야? 쟁점 찾기야 결국에는. 쟁점 찾기다. 그러면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까를 봤을 때 갑을 이렇게 네 가지의 발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은 갑과 을이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는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서로의 얘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화제를 제시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발화와 네 번째 발화 이쯤에서 서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부동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쟁점 찾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은 이 서로 동의했던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정답의 근거가 아닙니다. 근데 이 부동의한 부분은 정답의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발화와 네 번째 발화를 주의 깊게 보면서 그 앞뒤를 가지고 대칭을 찾아서 정답의 근거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토론 문항에서 갑자기 사고가 꼬여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첫 번째 발화와 두 번째 발화에서 내가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은 단어를 골라서 선지에서 찍게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서로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죠. 즉 이거는 매력적인 오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 때 항상 서로 어떤 부분이 충돌하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요 첫 번째 발화랑 두 번째 발화 읽지 않겠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요 세 번째 발화와 네 번째 발화의 딱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가 있죠. 그러면은 이 앞뒤로만 우리가 자세히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올바르게 쟁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안전을 위해 운전 당시의 생체 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공공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뭔가 동의했나 봐. 그지? 근데 개인정보 남용의 우려가 있는 질병 이력의 제공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뭐라고? 개인정보 남용의 우려가 있는 질병 이력의 제공은 금지되어야 한대요. 일단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아는데? 운전자의 생체 및 의료 정보는 보험회사만이 아니라 자, 뭐라고? 운전자의 생체 및 의료 정보는 모든 시민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로. 자, 그러면 이 운전자의 개인정보, 이 운전자의 질병 이력에 대해서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죠. 이게 쟁점 아니야? 이 앞에를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 상태로 선지로 가면은 3번 선지. 운전자의 질병 이력을 자율주행 시스템에 제공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 선지 어때요? 옳은 선지죠. 이게 쟁점입니다. 나머지 선지 볼 필요 있어요? 뭐 비식별 조치는 뭘 완화하고 그런데 낚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 다 여기 있었던 것들입니다. 아셨죠? 쟁점을 찾아낼 때는 부동의의 지점을 빠르게 찾아내고 대칭되는지 확인하고 바로 정답만 캐치하고 넘어가면은 나머지 선지 볼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7번 문항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저희는 바로 그냥 9번 문항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9번 문항을 보시면 직업관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 문제도 제가 기출 분석을 하면서 진짜 수도 없이 말을 했던 선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진짜 설명을 딱 하려고 진짜 준비를 해왔거든요. 보시면
9번 문항에서 신은 모든 사람이 모든 행위에서 각자 자신의 소명에 관심을 둘 것을 요구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소명이라는 단어 익숙하죠? 직업 소명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누구? 바로 칼뱅입니다. 선생님, 갑은 칼뱅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마저 읽을게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 없이 인생을 방탕하게 살지 않도록 지정해준 초소와 같다라고 해가지고 직업이라는 것은 신의 부르심이고 소명이야 라고 주장을 한 칼뱅이에요. 사람의 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여 기준과 한계가 없으면 서로 다투게 된대요. 자, 집중. 얘들아, 자, 집중. 3월 모의고사니까 이거 알려준 거야. 근데 이 부분 보세요. 사람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해서 기준과 한계가 없으면 사람들이 서로 다투게 된대요. 성악설이네요. 사람의 본성이 악하네요. 해서 이건 순자거든요. 그쵸? 이에 선왕은 예의를 제정하여 경계를 정하고 각자 바라는 것을 충족하게 했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항상 제가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교의 사상가들이 3명이 있어요. 공자, 맹자, 순자가 있습니다. 근데 생윤에서는 유불도 구분 문항에서는 이 3명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냥 유교로 퉁치고 풀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성선설과 이 성악설에 대한 구분을 시킨다고 했죠. 어디서 시켜요? 바로 직업관에서 시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예술윤리가 출제가 된다고 해도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유교를 풀 때에는 이게 성선설인지 성악설인지를 구분하면서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성선설을 주장한 학자가 있죠. 성선설을 주장한 학자가 누구예요? 바로 맹자입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성악설을 주장한 학자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필연적으로 다투게 된다.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누구죠? 바로 순자예요. 이거를 직업관과 예술윤리에서는 구분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핵심이었는데, 그래서 보면은 맹자는 성선설입니다. 본성이 선한 거예요. 그러면은 본성을 업해야죠. 그게 뭐냐? 바로 함양이죠. 그쵸? 근데요, 순자는요, 본성이 착해요, 악해요? 악해요. 그러면은 본성을 다운시켜야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본성을 교화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맹자냐 순자냐를 구분을 해야 본성을 함양하든 본성을 교화를 하든 이 둘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한번 문제를 풀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칼뱅이의 입장에서 직업은 원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수단입니까? 자, 일단 칼뱅이의 입장에서 직업은요, 이 직업이라는 것은 신이 나에게 준 삶의 양식, 소명이라고 했죠. 근데 원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수단? 이런 거 말이 안 됩니다. 그냥 완전 개소리 선지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 각자의 직업 노동은 신의 부름에 따른 자기 몫의 일이다. 그 신의 부름에 따른 자기 몫의 일. 이거를 뭐라고 해요? 아까 말했던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네. 정답이 너무 쉽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안 했을 건데 3번 선지 분노생각펜. 자, 보세요. 타고난 본성을 함양할 때 구성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함양이 아니라 순자니까 어떻게 된다고?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이거는 맹자의 입장에서 맞는 선지예요. 함양이 틀렸구나. 근데 3월 모의고사이다 보니까 너네들이 좀 더 쉽게 구분하라고 사람의 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고 기준과 한계가 없으면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게 된다고 알려줬구나. 그러면 얘가 순자라는 거를 몰랐어도 만약에 3번 선지가 헷갈렸다면 내가 뭐라고 했어? 제시문과 선지의 유기적인 연결성을 보고 링킹해보라니까? 근데 제시문에서 사람의 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며 기준과 한계가 없으면 사람들은 서로 다투게 된다라고 사람들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라도 캐치를 했어야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순자의 입장에서 백성의 직분에 차이를 두지 않아야만 아니죠. 차이 둬야 됩니다. 그렇게 막 현대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유교 사상가잖아. 그 다음에 5번. 직업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적인 안정의 실현입니까? 궁극적인이 틀렸죠.
이 경제적인 안정은요, 중요한 것은 맞지만 칼뱅이 입장에서 봤을 때요, 소명이에요. 소명이 제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확실하게 아웃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이 쓰였을 때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11번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번 문항을 보면은 엘리아드가 출제가 됐는데 친구들이 많이 정답을 골라내지 못했어요. 근데 이 문항도 사실 엘리아드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죠. 알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헷갈렸다면 제시문의 어떤 부분들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개념을 떠올릴 수 있어야 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종교적 인간에게 성스러운 공간은 성현이 결부되어 있으므로 주위의 우주적 환경으로부터 질적으로 분리됩니다 하고 반면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이 제시문에서는 종교적 인간이라는 것과 이 비종교적 인간이라는 것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비종교적 인간은 세계의 신성성을 부인하고 모든 종교적 전제를 배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질적으로 분리된다라고 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아, 비균질성. 비균질성. 뭐라고? 성스러운 공간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비종교적 인간에게는 세계의 신성성을 부인하고 모든 종교적 전제를 배제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세 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제시문은 종교적 인간과 그 다음에 이 비종교적 인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다시 한번 뒤집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비종교적 인간의 공간 경험에서도 종교적 흔적이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대요. 뭐라고요? 비종교적 인간의 공간 경험에서도 종교적 흔적이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대요. 왜? 비종교적 인간도 결국에는 가끔씩 종교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비종교적 인간에게도 일상생활의 현실과는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고향이나 첫사랑의 기억이 담긴 장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우주의 성스러운 장소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비종교적 인간도 가끔씩 종교적인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을 믿는다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종교적 인간과 비종교적 인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종교적 인간도 결국에는 이렇습니다가 이 제시문의 핵심이었어요. 제시문을 이해를 해. 자, 그 상태에서 들어가 보면, 자, 1번 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선지를 보면은 종교적 인간은 자연 그 자체를 성스러운 초월자로 이해합니까? 제가 항상 엘리아드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선지는 무조건 나오는 선지예요. 엘리아드 문제가 나오면. 자연 그 자체가 틀렸죠. 왜? 자연물 그 자체가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뭐라고? 자연물 그 자체가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자연물 그 자체는 뭐예요, 선생님? 자연물 그 자체는 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케이? 아, 그래서 엘리아드의 입장에서 자연물 그 자체가 성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는 없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종교적 인간과 비종교적 인간이 충고하는 공간 경험이 같아요? 같아? 찍지 마. 모를 수 있다니까? 근데 제시문을 읽어보면 반면, 자, 종교적 인간에게는 질적으로 분리되지만 반면 비종교적 인간은 이런 걸 배제하려고 한대요. 아, 그러면 공간 경험이 같지가 않네요. 같지가 않네. 제가 아까 말했던 비균질성이죠. 3번, 종교적 인간에게 성스러운 공간은 그 주변과 질적 차이가 없습니까? 있다니까? 비균질성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균질하지 않아요. 성스러운 공간과 그 주변과는 질적 차이가 있어요. 그걸 비균질성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아, 그래서 이 둘은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근거가 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1, 2문장. 그 다음에 4번 선지. 비종교적 인간은 생활 공간에서 성스러움을 체험하고자 힘씁니까? 보시면, 제시문을 읽어보면 비종교적 인간은 세계의 신성성을 부인하고 모든 종교적 전제를 배제하려고 한다니까요? 아, 종교 다 필요 없어. 아, 몰라. 이러면서 배제하려고 하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성스러움을 체험하고자 힘쓴다고요? 그럼 걔는 종교적 인간이, 비종교적 인간이 아닌 거죠. 5번 선지. 이것도 제시문에 근거가 있었죠. 5번 선지. 비종교적 인간의 일상적 삶에서 종교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종교적 인간에게도 일상생활의 현실과는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고향, 첫사랑의 기억이 담긴 장소, 이런 것들은 그 사람 개인적 우주의 성스러운 장소가 된대요. 아, 그러면 이 비종교적 인간은 종교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네. 제시문에서 말한 그대로 나왔죠. 자, 보세요. 1번 문제는 엘리아드의 입장에서 무조건 출제되는 기출선지예요. 기출선지. 그래서 1번 선지가 헷갈렸다면 기출 분석이 부족한 거야. 개념도 부족한 거고. 근데 2, 3, 4, 5번 선지는요, 제시문에서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답을 도출을 할 때 1번이 헷갈렸다고 쳐도 제시문을 읽었다면 헷갈리지 않았어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1번 문항을 틀렸다면은 내가 기초 개념이 어땠고 이런 게 아니라 기출 분석의 부족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행동 영역 훈련이 덜 되어 있고 너가 문제를 풀 때 그냥 겁먹으면서 지레짐작하고 날리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원래 네 실력은 그 점수보다는 2문제, 3문제는 더 맞출 수 있는데 그걸 훈련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시험을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그걸 적용하는 걸 보여드리니까 그걸 단순히 필기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적용해보고 복습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이런 문제는 맞춰요. 자, 그 다음에 12번 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애들 많이 틀렸어요. 아, 저희 학생들은 안 틀렸어요. 일단 지금까지 성적 분석을 보낸 학생들 있잖아요. 성적 분석 요청을 보낸 학생들. 그럼 저는 시험지를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의를 촬영하는 시각까지 성적 분석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그 친구들까지 이 문제를 틀린 애들이 없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질문. 왜냐면은 말장난에 낚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이 문제는 꾸준히 이렇게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자, 뭐냐? 대전제가 있고요. 소전제가 있고요. 결론이 있어요. 이 문제도 문제를 푸는 행동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보면은 대전제에서 보통 뭐 A는 C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결론에서 보통 B는 C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소전제에 기억 빵꾸 뽕 뚫어놓죠. 이 문제도 실제로 그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럼 제가 어떻게 풀려고 했어요? 뭐뭐는 C이다, 뭐뭐는 C이다가 겹치니까 이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A는 B다가 기억에 들어갈 말이다. 그러니까 A는 B다가 정답하면 틀린다고 했죠. 왜? 이 3단 논법은요, 진짜 웃긴 게 뭐냐? 발문을 읽어보면 뭘 물어봐요? 바로 반론의 근거를 물어봐요.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말의 반론의 근거면 다시 한번 뒤집어야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A는 B가 아니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지 못하고 기출분석을 제대로 안 해서 문제를 들어가면 틀리죠. 그래놓고 말장난이라고 하죠. 근데 이건 제가 사전적으로 애초에 정리해드린 거예요. 그럼 볼까요? 보면은 인간에게 해악을 초래하는 기술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 나왔어요. 그죠?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 나왔어요. 그죠? 아, 겹치는 부분이 있네. 그러면은 한번 붙여보자. 인간에게 해악을 초래하는 기술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입니다. 뭐라고? 적어서 적을게. 분홍색으로 적어볼게. 크리스퍼 유전자 이 가위 기술은요, 인간에게 해악을 끼쳐요.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은 반론의 근거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아요. 즉 이익이 돼요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행동 영역 그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 상태에서 문제 풀어볼까요? 1번 선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로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인간에게 해악이 아니다. 1번 선지 정답. 근데 문제는 애들이 A는 B가 들어가야 되는데 1번 선지를 지워요. 그러는 순간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2번.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딱 A는 B. 이 분홍색이 들어갈 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애들이 2번을 골라요. 일부러 정답을 앞에 빼는 거예요. 왜? 검토를 못하게. 왜냐면은 앞에 빼지 않아버리면 애들이 밑으로 톡톡 내려가다가 뭔가 이상한데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서 정답을 앞에 빼버려서 애들이 낚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3단 논법 문항은 반론의 근거를 물어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공통되는 부분을 제외한 기억에는 A는 B다가 들어가야 하고, 그 A는 B다를 넣는 게 아니라
그건 기억에 들어갈 말이고 문제에서는 반론의 근거를 묻고 있기 때문에 A는 B다가 아닌 거와 같은 결인 선지를 찾는다면 그게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A는 B가 아니었죠. 근데 이번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즉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해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A는 B다죠. 그 다음에 3번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후세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인간에게 해악을 준다. A는 B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부의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인간에게 해악을 준다. 똑같은 말이죠. 같은 결이잖아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해악이라고.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애들이 뭔가 이상한데 하고 올라가니까 그래서 정답을 앞으로 빼요. 그럼 애들이 안 내려오거든. 2번 찍고 넘어갑니다. 다 의도된 트릭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근데요 정해져 있어요. 이런 트릭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하라고 시키기도 하지만 내가 이번에 자료를 모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모아준 거 그대로 외우시기만 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15번 문항은요. 사회계약설이 출제가 됐는데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냥 가볍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전부 다 설명을 하는 거는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분량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본 수업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 사회계약설은 문항 해설만 좀 할 거예요. 보면은 갑은요 인간이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리바이어던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리바이어던 얘기한 게 누구죠? 일단 갑은 홉스예요. 그죠? 제가 옛날에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리바이어던 절대 군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에잉쯧 너는 역시 공부만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했더니 바닷속 그 성서에 나오는 바닷속 괴물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레비아탄이라고 발음을 한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면서 왜 리바이어던이 어쩌고저쩌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설명하는데 그 왜 리바이어던이라고 했냐, 왜 바닷속 성서에 나오는 괴물이냐, 그 말이 왜 붙냐면요 실제로 있는 사람의 느낌이 아니라 공적인 인격이래요. 공적인 인격, 인간이 만들어낸 공적 인격인 리바이어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를 쓸데없이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쓸데없이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회에 들어가는 주된 목적은요. 자, 뭐라고? 재산보호. 재산보호가 키워드로 나오면 제가 누구라고 했어요? 을은 로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병 보도록 합시다. 각자가 자신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하여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 맡긴다. 자, 일반 의지 나왔죠. 근데요, 제가 지금 이 문제도 할 말 진짜 많아요. 이거 틀렸어도 제 지금 못 읽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간에 병은 루소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도 문항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자. 자, 선지 한번 봅시다. 자, 보면은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주권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가?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홉스의 입장에서 리바이어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교수님이 그랬다니까? 야, 리바이어던이 뭐야? 이러니까 내가 절대군주입니다. 대답을 했지. 나는 이걸 가르치는 사람인데 모르겠냐고. 그래가지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너는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막 하시는 게 바닷속 성서 괴물이다. 리바이어던이라는 것은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걔네들은 공적 인격이야. 인간들이 만들어내. 그래서 홉스의 입장에서 이 사회계약의 당사자는요 주권자가 아니에요. 왜? 주권을 가지는 건 누가예요? 주권을 가지는 것은 누가예요? 바로 한마디로 사회계약에서 주권자가 누구예요? 절대 군주잖아. 그렇죠? 리바이어던이라고. 근데 사회계약의 당사자는요? 인민들이잖아. 다릅니다. 그래서 홉스의 입장에서 인민들이 주권을 가지는 건 말이 안 되죠. 왜? 주권자는 절대 군주니까요. 홉스의 입장에서 옳습니다. 로크랑 루소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은 옳은 선지. 니은
통치자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행사되는 국가 권력이 정당화됩니까? 자, 보세요. 로크의 입장에서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로크의 입장에서. 재산보호라니까? 뭐라고? 중요한 게 뭐라고? 재산보호라고. 재산보호가 중요해요. 재산보호가 중요해. 그러면 통치자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행사되는 국가 권력은요, 정당화되지 않죠. 로크의 입장에서. 근데 B가 뭐야? 누구한테 묻는 거야? 로크랑 루소의 입장에서 묻는 거잖아요. 로크의 입장에서 애초에 아웃인 거예요. 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뭐 할 수 있어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저항권이라는 개념이요, 사회계약에서 굉장히 좀 주의 깊게 공부해야 되는 내용인데, 크게 세 가지 학자로 쪼개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로 홉스입니다. 이 홉스는 저항권이 있어요? 생각하고 계십시오. 자, 홉스는 저항권이 있어요, 없어요? 홉스는 저항권이 없죠? 홉스의 입장에서 저항권, 이 저항권이라는 개념이요, 쉽게 생각을 해서 어떤 느낌이냐면, 물론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올바른 표현이 아니고 더 정확한 표현이 따로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유치하게 설명하자면 왕 바꾸기 같은 느낌이에요. 뭐라고? 왕 바꾸기 같은 느낌이라고. 근데 홉스의 입장에서 그 왕 같은 느낌은 절대군주라니까. 그래서 왕 바꾸기 안 돼요. 저항권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단 만약에 사회계약의 목적이 나의 생명 보존이잖아요. 나의 생명 보존을 위협하는 명령을 내릴 경우 개별적인 저항은 가능합니다. 뭐라고? 개별적 저항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 개별적 저항은 저항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크의 입장에서는 저항권 있죠. 얘는 아주 적극적인 저항권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항권 하면은 무조건 로크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소는요, 루소는 저항권이 좀 세모예요. 무슨 말이냐? 얘는요, 좀 특이한 게 제한적 저항권이 있어요. 선생님, 제한적 저항권이 뭐예요? 수업 시간에 해드릴 텐데, 쉽게 말을 하자면 루소는 국가와 정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국가는요, 저항권의 대상이 아니고요, 정부가 심부름꾼, 대리인, 하수인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는 저항권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 제한적인 저항권이 루소의 입장에서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상태에서 보면 일단 니은선지는 아웃이라고. 디귿선지를 보면은 자발적 동의에 근거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가? 이 선지, 디귿선지 헷갈렸다는 친구들 진짜 많았는데 내가 진짜 어이가 없었거든요. 왜냐면요, 이 자발적인 동의에 근거한다는 게 뭐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이 자발적 동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로 사회계약이에요. 그러면 말을 바꿔볼까? 사회계약에 근거해서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 의무가 발생합니까? 맞죠? C는 누구예요, 근데? C는 로크의 입장에서 올바른 선지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디귿,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 양도하는 사회계약은 일반 의지의 실현을 저해야 합니까? 이 선지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렸다면 이것 때문에 헷갈렸을 겁니다. 모든 권리. 내 모든 권리를 양도하라고? 뭔가 거부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쵸? 당연한 개념입니다. 무조건 알아야 하고요. 이걸 헷갈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기초 개념입니다. 근데 헷갈렸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럼 어떡하라 했어요? 제시문 뭐라고 했죠? 제시문을 보시면 각자가 자신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하여 일반 의지의 최고지도 아래 맡긴다. 나중에 이거랑 비슷한 제시문으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제시문까지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어야지. 애초에 일반 의지의 실현을 하는 것은, 그래서 사회계약을 맺는 것은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거예요. 그게 루소의 입장에서 사회계약인 거예요. 저해가 틀렸죠.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데 당연하게 아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 봅시다. 기억선지는요, 심화된 기출분석을 못하는 친구들은 이 선지를 헷갈렸을 거예요. 디귿선지랑 디귿선지는요, 너무나도 당연한 기초 개념이지만 디귿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발적 동의라는 단어가 사회계약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돼요. 그거는 선지를 100개, 1000개 외울 게 아니라 개념의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고 있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선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시문에서 모든 힘을 양도한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행동 영역 부족과도 연결돼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 문제에서 니은, 디귿, 리을은 완전 생기초고요. 기억은요, 기출 분석 좀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애들이 많이 틀렸어요. 공부를 더 해야겠죠. 제가 이에 대해서 대비를 계속해서 시켜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이거를 듣고 내가 개념이 부족하다고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내가 개념이 부족하구나. 그것만 채우면 되겠네. 라고 생각만 하면 오히려 수월한 겁니다. 네, 이제 16번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꾸준히 어려워하는 분배정의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 문제가 진짜 웃긴 게 이 문제를 틀리거나 헷갈리는 게 있었다면 100% 확신하는데 기초 개념이 부족한 겁니다. 기출 분석이고 EBS 연계 대비고 다 필요 없고 기초 개념이 부족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1등급인데 개념이 부족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한번 제가 지금부터 해설하는 것을 보시고 진짜 이게 납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봅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실현된 사회는 가장 자발적인 체제에 가깝다. 그 사회는 공정한 조건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원칙들을 만족시킨다고 해가지고 갑은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룰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원칙은요, 바로 정의의 원칙입니다. 소유 권리론은 소유 권리론 얘기 나왔어요. 누구예요? 노직이죠. 취득, 양도, 교정의 원리에 근거하여 소유 상태를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 원리들은 최종 분배 상태에 관한 원리가 아니라 과정 중심의 원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최초의 취득과 양도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절대로 역사적 단면의 종국의 결과의 단면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분배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노직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갑이 롤 쓰고 우리 노직인 걸 모르는 일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니들이 선지가 다 빽빽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기초 개념입니다. 자, 기억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선지부터 제가 주요 키워드를 한번 칠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기본적 자유가 제한. 이게 핵심이고요, 이 선지는. 그 다음에 니은 선지는 무지의 속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선지는 국가가 재화의 분배 기준을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 선지는 정의로운 절차를 거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이것들이 왜 기초 개념인지 제가 개념 시간에, 즉 리컨 수업 시간에 했던 개념을 근간으로 그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 지금 사실 제가 중요했다고 한 거, 요즘 트렌드는 이거야, 이게 무조건 나와 했던 것들만 다 나와 버려가지고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다들 사실 내가 낸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기억 선지를 보시면요, 이 선지를 설명을 할 때는요 이 개념이 등장을 하죠. 뭐냐, 바로 이 롤스의 이 우선성의 원리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렸던 필기 그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게 무엇이냐? 자, 이 세상에는 이 정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정의의 원칙이 아닌 것들이 있어. 그쵸? 선생님, 정의의 원칙이 아닌 거라뇨? 거기에 뭐가 있나요? 가 궁금할 수 있는데 정의의 원칙이 아닌 거에 뭐가 있어요? 바로 효율성, 그 다음에 공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사회적 선,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의의 원칙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 이 원칙이 있고요, 이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이 원칙은 또 두 개로 쪼개집니다. 뭐냐? 공정한 이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있어요. 그죠? 항상 저는 이렇게 필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죠. 정의의 원칙이 아닌 것보다 정의의 원칙이 무조건 우선해, 얘들아. 차등의 원칙보다 기회균등의 원칙이 우선해. 이 원칙보다 이 원칙이 우선해.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더 큰 사회적 선의 실현을 위해, 효율성을 위해, 공리를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한다? 말이 안 돼요. 왜? 이 원칙이 제일 우선하니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기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없어요. 왜? 이 원칙이 제일 우선하니까.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의 실현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없어요. 왜? 이 원칙이 제일 우선하니까. 이 우선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자유 안에도 다양한 자유들이 있겠죠. 어떤 자유가 있고 어떤 자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자유가 상대적으로 큰 거고요, 어떤 자유가 상대적으로 작은 거예요. 그러면은
더 큰 자유가 더 작은 자유보다 우선하겠죠. 그러면은 더 큰 자유의 보장을 위해서 더 작은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는 겁니다. 뭐라고? 더 큰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 더 작은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는 거라.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은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할 수 있구나. 뭐라고? 자유라는 것은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할 수 있구나를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자, 근데 보면은 이 기억선지를 보시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볼게요. 경제적 불평등. 이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것이요, 기본적 자유예요? 기본적 자유가 아니죠. 그러면은 이 기본적 자유가 아닌 것을 위해서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요? 없죠. 제한될 수 있다가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선지는 기초 개념에서 설명하는 우선성의 원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선지예요. 그리고 자유의 제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억선지는 개념이 맞네요, 선생님. 납득? 납득. 자, 니은선지. 무지의 베일 속 사람들은 제가 뭐라 했어요? 롤스의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상황에서 합의를 한다. 근데 그 원초적 상황에서는 무지의 베일이라는 조건을 가진다. 근데 그 무지의 베일 속의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트렌드가 있다. 근데 어떤 지식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아니요. 어떤 지식도 갖추고 있지 않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일반적인 경제학적 사실, 지식, 그리고 심리학적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니은도 아웃. 롤스의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의 특성, 아주 기초적인 특성, 그거 설명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도 기초 개념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디귿선지. 국가가 재화의 분배 기준을 결정한다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거를 항상 설명을 드렸어요. 노직의 입장에서 얘들아, 요즘에는 이게 출제가 돼. 뭐냐? 자, 보세요. 노직은요, 이 뭐뭐에 따른 분배. 뭐뭐에 따른 분배를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노직은 어떤 걸 주장하죠? 내가 최초 취득을 정당하게 하고 이전을 정당하게 했다면 그건 정당한 거야. 국가가 왜 나서서 뭐뭐에 따른 분배를 해? 라고 이 뭐뭐에 따른 분배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뭐에 따른 분배는 노직의 입장에 따르면 정형적이에요. 정형적인데 이런 분배를 노직은 뭐라고? 비판했다고요. 왜?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요구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뭐뭐에 따른에 들어갔던 기출 키워드를 보자면 지능지수, 그리고 도덕적 공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국가가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분배 주체가 아니라 뭐뭐에 따른 정형적 원리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그냥 교정, 감독, 감시 이런 거 해. 시민의 안전 보호해. 라고 이야기한 게 노직의 입장이에요. 근데 디귿선지를 보면은 국가가 재화의 분배 기준을 결정한다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죠. 왜? 내가 정당하게 가져왔으면 가져온 거고 내가 정당하게 줬으면 준 건데 왜 국가가 나서서 뭐뭐에 따라서 분배를 해? 그러니까 이건 올바른 선지예요. 노직의 입장에서 정형적 분배 원리 반대했다라고 주장한 거, 이거 뭐예요? 기초 개념이죠. 그쵸? 개념 시간에 했던 거예요. 어떤 개념 강의를 들어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을 선지. 정의로운 절차를 거쳐 나온 분배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다? 이 선지 보시면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밑에 적어볼게요.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개념에 처음에 들어갈 때 분배정의에서 얘들아 공리주의가 나와. 근데 이 공리주의는 얘들아 너네도 배웠겠지만 뭐였어? 최대 행복을 주장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쵸?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야? 얘는 결과주의야. 결과만 신경 써. 그러니까 다양한 부작용들,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등장을 한 게 바로 절차적 정의야. 그리고 그렇게 등장한 절차적 정의에는 두 가지의 사상가가 출제가 되고 있어. 하나는 롤스고 하나는 노직이야 라고 개념의 흐름과 맥락을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직과 롤스가 절차적 정의라는 거는 기초 개념이에요. 리을 선지를 봐봐. 갑과 을,
정의로운 절차를 거쳐 나온 분배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다? 롤스 노직의 입장에서 동의합니다. 이거는 기초 개념이네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기억선지 뭐 물어봤어요? 기초 개념 중에서도 롤스의 입장에서 우선성의 원리 물어봤어요. 니은선지 뭐 물어봤어요? 무지의 베일 속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것도 출제가 된다고 했던 기초 개념입니다. 디귿선지 뭐 물어봤어요? 노직의 입장에서 노직은 비정형적 원리이고 노직은 뭐뭐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정형적 분배 원리를 싫어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기초 개념이에요. 롤스랑 노직은 공리주의의 결과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한 절차적 정의입니다. 기초 개념입니다. 자, 어려웠어요. 킬러예요. 근데 EBS 연계 대비를 안 해서 틀리셨어요? 기출 분석을 제대로 안 해서 틀리셨어요?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다? 개념이 부족합니다. 아셨죠? 그럼 뭘 채우셔야 돼요? 기초 개념을 채우셔야겠죠. 16번 문제 이렇게 해서 마칠 거고요. 자, 바로 19번 가보자. 좀만 더 힘내. 마지막 문제야, 얘들아. 마지막 문제야. 질서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통받는 사회들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데 필요한 정치적이며 문화적인 전통들을 결핍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갑은 롤스입니다. 선생님, 저 갑이 롤스인 이유를 모르겠어요. 개념 강의 다시 봐야 돼요. 아시죠? 왜? 나쁜 일을 막을 때 그에 상당하는 도덕적 가치를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야, 여기에 분홍색 앞에. 무슨 말이냐? 싱어예요. 일단 을은 싱어인데 이 싱어의 입장에서 보기에 절대 빈곤은 나쁜 일이에요. 왜냐? 싱어는 공리주의자예요. 그래서 고통을 극도로 싫어해요. 고통은 나쁜 거예요. 근데 절대 빈곤은 고통이죠. 그러니까 절대 빈곤은 나쁜 일이에요. 근데 그 나쁜 일을 막을 때 내가 굶어가면서 막아야 돼요? 내가 굶어가면서 남을 도와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싱어는 나쁜 일을 막을 때 그에 상당하는 도덕적 가치를 희생하지 않는다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굶으면서 남 밥 먹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뭐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면서 그러면서 그런 시계들을 차고 다니면서 남들이 굶어 죽는 것을 방관한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싱어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제가 이 학평 준비하는 특강들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 이것도 다 나왔어요. 자, 봅시다. 롤스 입장에서요, 원조 대상국이 상대적으로 빈곤하더라도 해외 원조가 중단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있죠? 언제요? 자, 봅시다. 원조의 중단. 원조의 중단. 일단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롤스랑 싱어잖아요. 롤스랑 싱어 볼게요. 롤스는 원조 중단할 수 있다고 봤어요? 중단할 수 있어요. 언제 중단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롤스는 원조를 중단하라고 봅니다. 그 이상 해줄 필요 없다고 봤어요. 근데요, 싱어는 어때요? 싱어도 원조 중단할 수 있어요. 언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원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이 있고요. 원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가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측면이 아니라 지구 공동체적인 측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손해가 더 커진다면 그러면은 원조를 중단하라고 봤어요. 오케이? 원조의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지면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롤스의 입장에 생각을 할 때, 상대적으로 빈곤하더라도 해외 원조가 중단되어야 하는 상황은 있구나를 아시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생각을 또 해야겠죠. 원조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차단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웠겠지만 롤스는요, 원조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차단점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아까 위에서 이거 그대로 있어요. 만약에 고통받는 사회가 있고 그것이 만약에 이 질서정연한 사회가 된다면은 그때는 원조를 차단해도 됩니다. 원조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차단점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싱어도 원조 중단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싱어는 원조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차단점은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선 다르네. 이거를 기억을 하신다면은 수능에서 이걸 더 딥하게 물어봤을 때 무조건 맞춤이다. 자, 그 다음에 니은선지. 롤스의 입장에서 해외 원조는 질서정연한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까? 제가 이거 진짜 많이 말했는데 여러분 좀만 따라와봐 얘들아. 자, 보자. 이 롤스의 입장에서요,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그쵸? 이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뭐가 있어요? 평등한 자유의 원칙 있잖아요. 자신 있게 대답해도 돼.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있잖아요. 세 번째로 차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롤스가 언제 나와요? 첫 번째로 분배정의에서 나오죠. 우리 아까 풀었던 그게 분배정의예요. 국내에서의 분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롤스가 또 어디 나와요? 시민 불복종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디서 나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해외 원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납득? 자, 근데 보자. 롤스의 입장에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은 국내 분배에서 셋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요, 시민불복종의 이 근거로서는요, 이 시민불복종의 근거로서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되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도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되지만 차등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했죠. 왜? 차등의 원칙에 어긋난 법은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기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부정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에 근거해서 시민복종할 수는 없다고 봤어요. 마지막으로 해외 원조는 셋 다 아니라고 했죠. 왜요? 해외 원조에서 그럼 뭐에 근거해요? 만민법에 근거해요. 만민법이 뭐예요? 네가 지금까지 배운 롤스의 원조론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롤스는 싱어에게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국내 분배에서 적용하던 정의의 원칙을 해외 원조에서 국가 경계선을 넘어서는 적용하지 않네 라는 것이 롤스가 싱어에게 받는 가장 큰 비판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니은 선지를 보면 해외 원조는 질서 정연한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틀렸다니까? 아웃. 작년에도 나온 겁니다. 꾸준히 출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선지. 해외 원조의 결과로 싱어의 입장에서 해외 원조의 대상뿐만 아니라 주체까지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까? 제가 이번에 산불 재해가 났죠. 산불 재해가 났는데 그때 제가 이번에 좀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 50만 원 정도 기부를 했어요. 작은 금액이긴 한데 그럼 저는 50만 원만큼 손해를 봤죠. 선생님 그걸 왜 손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경제적인 손해를 본 건 맞잖아 얘들아. 그래서 그 행위가 의미 없는 행위였나요? 조금 더 예시를 바꿔볼까요? 제가 유니세프에 정기 후원을 하거든요. 매달 정기 후원을 해요. 근데 그 유니세프의 정기 후원을 왜 하게 됐냐면 이 광고를 보고 나서부터 그렇게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2만 원으로 뭐 할 수 있어요? 2만 원으로?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별거 없어요. 왜냐면은 요즘 치킨 한 마리가 3만 원 하잖아. 그러니까 치킨도 비싸. 우리는 2만 원으로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가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쓰는 돈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유니세프에 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굶어 죽을 뻔한 기아를 한 달에 40명에서 50명 가량 살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봅시다. 나는 2만 원의 경제적인 손실을 봤어요. 손해를 봤어요. 근데 40명과 50명이 죽을 뻔한 걸 살렸어요. 그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시켰죠. 나의 이익이 증진되진 않았어요. 물론 그 와중에도 뭐 나의 만족감 이런 것도 포함을 해야겠지만 경제적인 손해를 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원재 주체까지 경제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 틀리죠. 원조 주체는 경제적 이익을 누리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산불 때 50만 원 기부를 한 것도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 튀르키예 대지진 때 기부를 했던 것도 2022년에 대형 수해 때 기부를 했던 것도 저는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지 않았어요. 제 돈을 썼으니까 경제적인 손해를 봤죠. 그리고 매달 유니세프에 기부를 해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에게는 이익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손해죠. 경제적으로 보면은. 근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시킬 수 있죠. 그쵸? 결론적으로 그래서 디귿은 아웃입니다. 유니세프, 제 자랑이 아니라 자랑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그래도 윤리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정도 해야죠. 근데 이 사례를 기억을 하라고. 2만 원으로 나는 치킨 한 마리밖에 못 먹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기아들은 40명, 50명을 하나에 내가 살릴 수가 있구나.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내가 이익은 못 받더라도 최대다수 최대 행복을 실현시켰다는 거죠. 리을, 해외 원조의 의무는 자원 빈곤국의 구성원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까? 자원 빈곤국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어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네가 지금 발 붙이고 있잖아. 대한민국. 야, 여기가 자원이 많냐? 자원이 많아? 석유가 있긴 하대. 근데 그거를 뽑아내는 게 의미가 없대. 돈이 안 돼서. 그래서 안 뽑아낸대. 얘네 없진 않아요. 근데 자원이 빈곤국이라고 칩시다. 근데 롤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원이 빈곤하든 안 하든 질서정연한 삶에 원조의 의무가 있어요. 그죠? 싱어의 입장에서도 내가 자원 빈곤국에 살아도 내가 내 도덕적인 것을 희생하지 않고 그걸 도울 수 있다면 원조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원 빈곤국인 건 상관이 없어요. 둘 다 오른선지예요. 정답은 기억 리을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저희 보세요. 쭉 문제를 풀어왔을 때 보시면 굉장히 기초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근데 심도 있게 개념의 흐름과 맥락을 물어보는 선지들이 많았죠. 그죠? 그리고 뭔가 EBS 연계 대비를 조급하게 할 필요보다 지금은 개념과 기출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습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것들이 매우 드러나는 시험지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시험에서 제가 이런 문제들을 틀렸으면 개념이 부족한 겁니다 라고 했다면 개념을 채우세요. 개념을 채우는 공부법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걸 채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행동영역 훈련이 부족했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알려드린 행동영역 등을 쫙 정리를 하시고 그걸 채우세요. 아셨죠? 훈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처럼 목적적 가치 같은 용어의 정리가 필요했는데 용어의 정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막 대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시면서 내가 명확하게 의미를 교정할 수 없는 단어가 나온다면 해설지를 바로 보고 그냥 쓱 넘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해설에서 이걸 의미하니까 생윤에서는 이 단어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너만의 노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개념이 부족해요. 개념을 채우는 공부법 보내드릴게요. 기출분석이 부족해요. 기출분석 수업 때 계속 진행할 때 열심히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동력에게 부족하면 그걸 적용하면서 훈련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알려드렸잖아요. 수업 시간에 더 알려드릴 거고 무료 해설 강의 듣는 친구들은 조금만 보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그거라도 잘 하세요. 아시죠?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휘적인 센스가 부족하다면은 문제를 푸시면서 헷갈리는 단어들을 해설만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너만의 노트를 보고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신만의 취약점을 확실하게 분석하시고 그거를 채우시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좀 긴 시간 동안 해설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러면은 다음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